또 나왔니? 왜 나왔니? 정치에서만 실패를 해갖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뭐든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만 알아들으면 된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답변 좀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혹시 뭔지.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정치를 할 때 고민을 하고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답변 길게 해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길게 하셔서 많이 놀랬고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단일화.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저는 약속했는데 남 핑계대고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 재판 때 생모의 심정으로 제가 그러면 그만두겠다. 가장 큰 모욕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모욕 글쎄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예, 네. 모릅니다. 보수의 암늑대예요. 보수의 암늑대. 네.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안초딩이에요. 예.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 학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상대는 뭐냐? 그렇게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정말 철저히 칼같이 짚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고백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동네에서 의료를 펼치시는 아버님 영향을 받아서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대에서도 사람들을 직접 진료하기보다는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시작한 곳이 의학 연구입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공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주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회에 대한 빚진 마음이었죠.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저는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의료 봉사를 했고요. 거기서 제 아내 만나고 그 다음에 또 V3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제가 한 일 자체에 대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받은 만큼 제가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계속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죠. 의사의 길과 그리고 또 이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당시는 중소기업의 길. 결국은 의사는 저 말고도 많은 분이 있지만 백신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벤처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IMF도 겪으면서 그리고 또 결국은 회사가 성공적으로 그 큰 회사가 이제 되게 됐는데요. 그때 또 제가 가졌던 고민이 이 회사 경영은 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예를 들면 다른 벤처기업이라든지 청소년들, 청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학 교수로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만들었던, 창업했던 안랩 주식 절반을 기부하는 동그라미 재단을 또 설립을 했습니다. 그 제 성공의 반은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에서 연구비도 안 주는 탈원전 연구비도 그 재단에서 대주고 있고요.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연구 같은 그런 또 연구비도 지금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정치를 하면은 좋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에 저도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됐고요. 어느 누구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정말 했습니다. 보통 큰 정당에서 이런 정치를 시작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바깥에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정치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국민들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진 초심, 정치는 봉사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편한 인생을 추구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아픔을 뭐 돌보지 않았다든지 또는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없었으면 그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 정치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9년을 바깥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사실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뚝심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예. 정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근데 공감할 부분이 진짜 이 정치판이 사실 우리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험한데 또 이 정도로 버틴다라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일종의 고백을 들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주도권 없는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 주제, 제목이 재밌습니다. 또 나왔니? 왜 나왔니? 이거거든요. 예, 제목이 아주 좋은데요. 자, 이 토론은 잠깐 제가 설명하자면 패널당 6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만 저는 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발언이 나왔을 때 뭐 진실 여부로 따진다든지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도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입을 하지 않고요. 시간만 딱 찍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혁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시간은 6분입니다. 네, 저도 짧게 드릴 테니까 짧게 예, 답해 주시기 마음대로 바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자, 안철수 대표는 뭐가 변했죠? 저는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해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그걸 대처해서 제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위기 대처 능력이 생겼다 이 예,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뭐 5개월 전에는 안 나온다고 했다가 뭐든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만 알아들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 말 뒤집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머릿속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말을 뒤집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뭐 6개월 전이라면 아마 서울시장 선거 때 말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그러면 저는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대선 도전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재선에 도전해서 계속 서울시장으로서 그 서울을 바꾸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 민주당에서는 상습 출마자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민주당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통령 두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4번 만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은 떨어질 걸 알면서도 정말 수차례 선거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그 민주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민주당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대표는 여기저기 정말 패스도 잘 해주고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되게 골인하는데 조력도 해줬는데 정작 안 대표는 계속해서 버티기만 하고 골 문 언저리만 있고 뭐 오버패스 골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이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대선은 없다. 그래서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것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제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선거 기간 내내 말씀드렸고 저는 목표 달성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때 열심히 공헌을 해서 그 야권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에 나온 그 주자들이 아마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진행이 됐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고 또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그리고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그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해야 하는 데만 바빠서요. 무슨 말을 들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말만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또 정치인들이 이용을 해서 옛날에 없던 이야기를 거짓말을 해서 막 지어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괴벨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짜인 것보다 이렇게 되듯이 그 방식을 쓰는 건데요. 저는 그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그때 서울시장 만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뭐 합당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언제 그랬냐 이러면서 싹 이렇게 냉랭한데요. 그거 보면 국민의힘 좀 너무했다. 좀 이 정당 신의가 없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여의도 정치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사실 여의도에서 있다 보면 상대방만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만 뭐 말로 제압하든지 뭐 그러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옆에서 서 있는 심판관, 국민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그때 탄핵을 시킨 쪽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탄핵당한 노무현 대통령 손을 들어줘서 그쪽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결국은 뭐 거기도 그냥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을 주는 경우에 모욕을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보기에 아니 저거는 너무하잖아. 그렇게 되면 욕을 듣고도 묵묵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국민들이 의사로서 벤처기업가로서 교수로서 다 성공했는데 정치에서만 실패를 해갖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점은요? 저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물어보실 기회가 네.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뭐 두 분께서 나중에 물어주시면 네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서민 교수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질문은 짧게 할 텐데요. 답변 좀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내공이 약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한 이유가 이제 신선함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치를 이분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10년을 이제 버티셨는데 그동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철수 대표에게 뭐 이렇게 비리 같은 게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면에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안철수만의 브랜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정이 핵심이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대장동이 아니었군요. 대장동이라고 할 걸. 안철수 후보님의 이 자랑하는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혹시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정치를 할 때 네. 새정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새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구태 정치 문화를 바꾸겠다. 네. 그거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는 구태 정치 문화가 뭐냐? 부정부패 정치. 네. 그 다음에 싸우기만 하고 사회 문제는 돌보지 않는 정치. 그 다음에 또 당선만 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 그게 새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체를 뭐 국민 위에서 군림하기보다 국민을 섬기고 정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정치를 하겠다. 사실은 그런 뜻이었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그걸 새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시대 교체라는 말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했던 깨달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워지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또 민주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은 좀 더 나아가는 선진화라고 하겠습니다. 선진화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기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가지고 7,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화, 산업화 세력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축적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커져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 교체고요.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새 정치라는 것은 일종의 그 정치 교체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문화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대 교체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10년 동안 겪고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하면서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진짜 좀 답변 길게 해도 된다 그랬더니 진짜 길게 하셔서 많이 놀랬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새 정치나 시대 교체나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뭐 그냥 뭔가 그러니까 정책으로 뭔가 표현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부패 없애는 거는 이거는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가 좀 나아지면서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이래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그게 달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면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 면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 먹여 살리는 문제는 네. 저는 과학기술 중심 강국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지 않습니까? 네. 수출의 20%인데. 근데 그 이유는 이 과학기술 초격차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격차가 아니고 못 따라올 정도의 초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경쟁력인데 한 분야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는 최소한 5가지 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만들고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경제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정부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부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러 왔지만 못하는 이유가 너무 투명해서 도입을 안 하겠다고 다 달아놨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야말로 정부부터 시작해서 투명화하게 만들면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 투명성이 퍼지고 신뢰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고 그게 시대 교체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뭐 중간 평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가 지지율이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중간 평가라는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잠깐 하다가 이제 뭐 막상 흐지부지 된 건데 이게 이제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뭐 어제 뭐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공약도 어기고 취임 선서에서 한 말까지 어기는 이런 관행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간 평가를 받는 예. 그런 기전이 있어야 예,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최수영 수. 네. 저는 이제 언론인들이 좀 궁금해할 걸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이 어제 이제 11월 1일 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시는 안전, 공정, 뭐 미래 가치라는 게 꼭 11월에만 거론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한다면 9월, 10월에도 충분히 빨리 해서 국민들한테 일찍이 호소하고 검증받고 이러는 게 어쩌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정도가 아닌가요? 왜 굳이 11월 1일을 택하신 건 혹시 뭐 국민의힘의 경선 마지막 주라는 것도 이렇게 의식하셔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은 제 고려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오든 안 나오든 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 열리는 대선입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 돌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미중 신냉전으로 맞붙고 있거든요. 이럴 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 하는 미래 담론, 그게 이번 대선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비리들이 터져 나온다든지 또는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과거 일에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일만 시켜서 국민들을 굉장히 실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놈놈놈 대선이라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떠도는 그런 말까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후보만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저라도 나서서 제대로 우리나라 방향을 제대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놈놈놈 대선이라고 해서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긴 분 한 분 추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어떻게 한번 의지를 피워가시겠습니까? 예, 저도 놈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좋은 놈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질기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를 10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그 사실 정치 10년이면은 간단한 내공이 쌓일 시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한 국가의 운영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지금 얼마 전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나 완주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면 국민의당이 수권할 수 있는 대한정당 그 정도 규모 그리고 그 정도 네트워크 인적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마크롱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롱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출마를 하고 당선된 다음에 했던 일이 여야 가리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인재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또 다수당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정치계에는 지각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만일 당선이 되시더라도 의석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이 어쨌든 중심이 돼서 한다 그러면 일단 국회는 여대 야소 그러니까 여소 야대도 엄청난 여소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정당 가지고 과연 국회와의 그 싸움이라든가 그 정치를 사실 현실적으로 이겨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10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한석도 없었는데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석으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그 친문 비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특히 예전 비문들은 목소리를 못 내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순이 아마도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저는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저 출마 연설문에서 이제 선수 교체만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대표님이 되시는 것만이 시대 교체가 됩니까? 저는 여러 분야에서의 실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 그리고 IT 전문가, 그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경영했던 사람, 그리고 또 대학 교수, 대학 원장,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 10년 하면서 3기 미래 최대의 교섭단체를 만든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거대 양당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라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거대 양당 바깥에서 과연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루어냈다는 것 자체가 제 뚝심, 그리고 또 제 정치력, 이미 저는 뭐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증명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설명 아주 시간 맞춰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을 딱 맞춰주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 답변이 전여욱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물어보신 지난 10년간 뭘 했나 예. 그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코너의 제목은 뭐냐면 진실의 문화 열렬합니다. 예. 알라딘에 나올 법한 제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 계신 세 분의 패널이 질문을 하나씩 던지시면 안철수 후보께서 답을 하시면 그 답을 듣고 우리 MZ 패널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진실 거짓을 얘기할 수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땐 그건 없는데 단지 그 말에 공감하고 안철수 후보의 말에 공감하고 이거는 진짜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 동그라미가 더 많으면 그 동그라미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질문도 하고 X가 많으면 또 반대로 질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먼저 질문을 해주시는데 패널당 3분씩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칼같이 끊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자, 이 서민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대표님이 이제 2012년 대선 날 미국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야당 정치인에게 이제 바라는 건 물론 이제 선거에 이기는 게 이제 뭐 목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대여 투쟁 같은 거를 좀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거의 1년 반 동안 이제 진행될 때 그때 이제 독일에 거의 계셔갖고 그러니까 투사 안철수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제일 야당 역할을 한 게 뭐 진중권 선생님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동안 이제 싸우지 못했던 거에 대한 뭐 회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혹시 그런 거? 독일에서 이렇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건 내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좀 하셨을 것 같은데. 2018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인이 아닌 상황이죠. 네.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과연 제가 계속 정치를 해야 하는가 솔직하게 아니면 다른 분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더 공헌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제가 사실 바티칸에 가서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여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제 고민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황님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말씀이 담긴 소책자를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교황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거기 보면 The 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 라고 한 겁니다. 즉 정치란 것은 가장 진심이 담긴 형태의 자선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 사실 아무런 무슨 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 저 정치라는 그 진흙탕 속을 자기 사명감으로
자기 몸이 더럽혀질 걸 알면서도 뛰어들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진심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 정말 진실한 형태의 예. 자선이다. 그게 제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때가 그래서 작년 초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국 사태가 끝난 후에 사실은 결심을 하고 오게 된 겁니다. 예. 자, 답변 들었거든요. 타이머 잠깐 멈춰 주실까요? 예. 15초 남고 멈췄는데, 자, 우리 MZ 패널 분들 이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들어주시죠. 손으로 하시네. 하트. 아, 이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눈 긁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손영진님은 안철수 후보님 팬인데. 손도 흔드네. 아, 손을 아예 이렇게 해서 흔드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저렇게 꽃표도 있습니다. 제가 예. 볼 때에는 X표가 하나고, 나머지는 대충 다 X표가 두 분이시군요. X표가 두 분이시고, 화면 넘겨주시면, 예. 이 동그라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동그라미가 더 많으니까 뭐 공감을 하시는 부분, 이게 어떻게 옳고 그름 진실 거짓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넘어가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최수영 소장님. 네. 저는 진짜 진실의 문화 열려라답게 정말 진실에 근접한 질문 하나 아픈 거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문을 보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 하셨을 텐데, 그러면 정말 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출마 가치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선 완주가 우선입니까? 저는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될까봐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나온 후보들 중에서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여당의 후보, 거기는 간판 교체죠. 지금 제1야당의 후보, 제가 이렇게 뭐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적폐 교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주하시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만. 당선이 알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저는 질문을 드렸고 답변하셨으니까. 질문은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하죠. 예. 한 개만 하는 거예요? 한 개씩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의견 그러면 들어봐야죠. 일단은 예. 여기 의견을 들어보고 예, 예. 없으면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네, 하면 네. 질문. 예. 자, 우리 MZ 세대분들, 젊은 분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 손으로 표시해 주시죠. 예? 자, 한번 볼까요? 동의한다. 상수백 쓰네요. 동의가 예, 아까보다 근데 X가 좀 많아졌어요. 좀 많아졌어요. 아유, 수고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충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X가 조금 많아졌는데, 예. 지금 그러면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2030이 보통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리고 2030이 가장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제 나온 거 이렇게 얼핏 보면 이 좀 60대 이상보다 더 많게 나온 데이터가 예,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2030이 사실 제일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은 조국 사태 때문에 공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실 이 공정한 그런 경쟁을 제일 바라는 세대가 MZ세대인데 그것 자체가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제는 뭐 이번 생은 망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경제 정책들 때문에 굉장히 급속한 최저임금 폭등 때문에 일자리가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세대이자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 가능성이 훨씬 많은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MZ세대들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효 의원님. 네. 질문 딱 하나니까 하실 알겠습니다. 때 길게 다 원하는 거 하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서울시장도 될 뻔했고요. 대통령도 될 뻔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내가 서울시장을 잘할 수 있다. 당신은 준비가 덜 됐다. 나한테 양보해달라.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번에 이 판은 이 박원순의 판이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물러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또 양보를 요구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말했는지, 그리고 나 안철수는 왜 양보를 했는가. 사실은 참 아깝죠. 딱 목전에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고지가 보이는데 저 같으면 양보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양보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2011년이죠. 네. 그때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서울대학교 스카웃된 지 2달 된 때입니다. 대학 교수이자 대학 원장이었는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고, 근데 제가 그때 포스코 사회이사를 한 2년인가 같이 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만 알지 개인으로는 이야기를 못 나눠본 그 당시 박원순 변호사가 이제 출마한다는 걸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는 이번에 떨어져도 무소속으로 끝까지 나갈 생각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냐고. 근데 저는 계속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거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때가 정치할 때가 아니거든요. 전 정치인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 시작한 거는 그 1년 후인 2012년 9월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걸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두 번째로는 사실 1, 2, 3등이 있을 때 1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2, 3등이 손을 잡는 겁니다. 이념하고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 이념이 같아서 그랬습니까? DJ, JP 단일화, 이념이 같아서 그랬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려고 2, 3등 손잡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약속을 한 거죠. 저는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제가 어떤 것을 걸고라도 단일화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거대 당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그 경선 룰을 고집하면서 결렬이 돼서 이제 경선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의 제 고민이, 그러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 MZ 패널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표현해 주시죠. 손영진님 또 동그라미를 크게. 정말 팬이세요. 서 교수님 아주 한 사람을 계속 보고 계시죠. 세모가 나왔습니다. 세모가 이제 처음 나왔어요. 세모.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세모가 세모가 지금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2개입니다. 역시 X가 하나 나왔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황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질문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 진짜 꼭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 나중에 하세요. 지금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왜냐면 충분히 5초. 5초라도 답변을 주면 왔다 갔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2분 초가 있어요. 예. 자, 이제 키워드 토론 시간이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쪽에서 2개의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이고 하나는 정권 교체인데요. 이 키워드라는 요 코너, 키워드 토론이라는 코너는 질문 30초, 그리고 답변 1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답변을 자유롭게 재질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재질문 하실 수 없습니다. 한 번만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2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지. 첫 번째 키워드, 키워드 두 번째, 하나. 두 번씩이죠.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2분이 초과됐을 뿐만이 아니고 이거 2분씩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려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초 1분 그리고 간단하게 한번 또 물어보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 최 소장님 네. 해주시죠. 대장동 관련한 키워드죠. 네. 네, 네, 첫 그렇게 번째 네. 대장동입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1당서로 떴습니다. 아주 떠가지고 장사 잘했습니다. 4강도 올라가고 지금 선전 중인데 왜 대장동이 문제인지 대표님도 한번 1분 안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장동이 문제인 것은 공공이 가져가야 될 그 이익을 특정 민간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설계를 해서 사실상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이나 금융기관이 사실은 일부밖에는 못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7%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쪽이 100%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돼서 나머지 모든 수익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남은 이익들 모두 다 자기들이 가져간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결과가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또 그런 설계를 하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 자체에 대해서 미리 급조된 업체에 대해서 예. 하루 만에 이것을 승인을 했다. 예. 이런 과정의 의혹인 거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설계자의 책임이라고 지금 딱 단정 지으시는 겁니까? 저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번엔 전효 의원님 순서입니다. 네, 대장동, 화천대유, 천화동인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예요. 네? 그러면 그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이재명 지사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위계 질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종 결정권자이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밝히거나 아니면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특검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특검을 해야죠.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지금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재명 지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권 교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궤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면 정말 그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지 정말 그리고 또 교육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 이재명 지사의 그런 공약들을 보면 예. 그게 바뀌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판 교대다. 알겠습니다. 자, 서민 교수님. 예, 아까 정권이 이제 바뀌면 특검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특검할 때 원래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 합의를 이끌어내실 겁니까? 민주당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텐데. 그때가 되면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국민들은 압력은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비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하게 구속도 못 시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정말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표시를 내면서 한 적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민들 압력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은 원래 국민의 뜻을 별로 받들지 않는 정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압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으로 특단의 조치 같은 거를 내릴 수 있습니까 혹시? 대통령으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검을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권 교체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용혁 의원님. 네. 정권 교체 지금 아까 민주당에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권 교체라는 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선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나왔던 대권의 경우는 그 골든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찰나의 드루킹의 어떤 조작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심정 또 그걸 알고 난 뒤에 허탈감 어땠습니까? 정권 교체 바로 그 앞에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순서를 착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지지율이 1위가 됐을 때 바로 그날부터 해서 드루킹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그 바로 직전까지는 네이버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많이 본 뉴스 1등부터 10등까지가 모두 다 저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로 다 이렇게 칠갑이 되고 그리고 또 그 10위까지 뉴스에 댓글 앞에 추천을 많이 받은 한 30개에서 40개가 전부 욕하는 걸로만 그리고 또 동영상을 이상하게 편집해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전 국민이 보는 100%의 뉴스에 100% 예. 댓글을 조작한 거죠. 예. 간단하게. 네? 아직 시간이 30초 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재인 그 당시에 그 후보한테 제가 토론 기회를 빌려서 항의를 했었죠. 저도 그때 굉장히 소름이 끼쳤거든요. 근데 그 정신적인 타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 게임이 그냥 오버된 뒤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 마라톤으로 버텼습니다. 정말 저 뛰다 보면 정말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서 마음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마라톤 한 계기고 그것 때문에 제 아내까지 풀코스를 뛰게 된 겁니다. 예. 서 교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이 그러니까 지난 2017년은 좀 그렇지 않았는데 대부분 대선이 항상 절체절명의 승부 막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선진국으로 그냥 가느냐 이 갈림길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소수 정당의 비애가 뭐냐면 항상 이럴 때 야 우리 지금 급한데 이건 이겨야 돼 이러면서 끊임없는 양보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서론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래도 완주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뜻이 정말 계속 그렇게 단일화를 원한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마 압력을 제1야당이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립적이든 또는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이재명과 1대1로 붙든 이길 수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과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건 무슨 정당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저는 그 모든 것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압력을 받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야가 다 실은 제3의 길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님의 카리스마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10년을. 근데 후계자 같은 거를 좀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왜 안 대표님이 만약에 안 계신데 은퇴하신다면은 국민의당이 이제 좀 붕 뜨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한 말씀. 저희 지금 3선 의원, 재선 의원들 다 있고 네. 여러 당직자들 그리고 각 지역 위원장들, 시도당 위원장들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정말 저와 함께 10년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수영 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대표님 인터뷰를 보니까 대표님께서 지금의 부동층은 제3지대가 아니고 제1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거대 양당이 이렇게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가 판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대표님께서 그냥 희망사항, 이른바 정치적 레토릭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솔직한 좀 답변을 듣고 싶네요. 레토릭 아닙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마음에 드는 놈 아무도 없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거는 그 데이터에 근거한 이건 일지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많은 부동층을 대표님은 결국 양비론 전략, 이놈도 싫고 이놈도 싫고 이런 양비론 전략으로 어찌 보면 계속 대표님의 주가, 몸값만 올려서 결국 나중에 뭔가 내 정치적인 그 또 입지를 도모하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 세간의 눈초리가 사실 많이 따갑습니다. 저는 양비론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에 의미 규정을 하고요. 지금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다. 이런 것 다 해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겠다는 미래 담론을 가지고 경쟁하자. 저는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하면 계속 비판을 할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또 응하는 사람들은 예. 제대로 실력으로 맞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2부는 1부에 이어서 주도권 없는 토론. 근데 2부 주도권 없는 토론은 진짜 주도권이 없는 토론입니다. 뭐냐면 여기 계신 세 분의 패널이 질문을 처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안철수 후보 얘기를 듣고 다른 패널이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없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만 딱 지키겠습니다. 예? 저는 없다 생각하시고 세 분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6분간 시간을 쓰실 수 있는 시간은 6분인데요. 한 분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꼭 내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또 질문해야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서민 교수님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예, 아까 이제 제가 질문하려다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양보를 지금까지 많이 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이제 박원순 후보한테는 양보한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단일화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 이제 그게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짜 양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문재인 그 당시 후보는 아예 경선을 안 했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정말 비합리적인 그런 안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정치에 얼마 하지도 않은 사람이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저는 약속했는데 그걸 남 핑계대고 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 재판 때 생모의 심정으로 제가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욕을 당했다 이러셨잖아요. 또 정체는 지저분한 거고 참 참혹한 겁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모욕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모욕 글쎄요. 한두 개가 아니라서. 지금 또 이런 말도 떠오르지가 하잖아요. 않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나온 거는 일종의 이 정치 지형 속에서 지분 장사하려고 한다. 종로에 나가려고 하는 뭐 공천권 내지는 국무총리 하려고 한다 해서 지분 장사하려고 한다. 이런 거 모욕적으로 안 받아들이세요? 아니요. 그런 말들은 다 네. 자기가 보는 세계관, 자기가 가진 세계관대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지분 장사만 했던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종로 나가고 싶어 하네. 저는 그래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아마 정치 처음이라서 그랬을 겁니다. 제일 저 나름대로는 좀 상처를 받았던 것이 처음 지난 2012년 대선 때 제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경선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근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물러났던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면 자기들 몫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해보려고 한 2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새야 손을 내민 겁니다.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왜곡을 하느냐면 제가 2주 동안 안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심한 거는 나중에 제가 지원 유세를 40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사실 오세훈 시장 그 선거 지원 유세는 24번 했는데요. 거의 2배를 했거든요. 그것도 저희 돈 써가면서, 사실 제 돈 써가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또 그 문 후보 측이 이긴다고 또 자기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백의종군 한다는 또 약속도 저는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계속 있다가 만약에 그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저한테 또는 저희 그 캠프에 일을 맡겨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냥 결과 나오기 전에 물러나겠다고, 저는 저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문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번호까지 다 알려주고요. 일로 연락하라고 하고, 저는 그날 투표도 하고 6시에 그 마지막으로 끝나서 투표율이 높은 것도 다 보고 나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해서 제가 투표도 안 하고 떠나서 분위기를 망쳤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도와줘서 졌다는 말까지 퍼뜨리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정치사에서 안 도와줘서 진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말에 휘둘리고 속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고쳐져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사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란다, 그 합당 과정에서 속값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대표님이 깼다 그러고, 대표님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정말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국민의힘 때문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실 합당을 할 때 지분이라는 건 3가지입니다. 공동 당대표, 그 다음에 공동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그 수, 너희 몇 개, 너희 몇 개,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처음에 협상을 할 때 그쪽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전부 인정하고 우리 쪽은 다 사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엄청나게 큰 양보를 저희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여기 그 지구당 위원장이죠. 근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지구당 위원장 몇 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지구당 위원장이 한 20 몇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체 250개 중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공동체제로 가자. 그 지역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실력으로 승부해서 이기는 사람이 위원장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그게 실력으로 경쟁한다는 이준석 대표 취지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지분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깨진 이유는 저희들이 지분 요구를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분 요구를 했다고 오히려 반대되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저희 지지자들을 좀 모독적인 발언들을 했죠, 사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합해진다면 시너지가 나기는커녕 제2야당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 저 지지 기반이 넓어지지 않는 그런 합당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입니다. 또 국민의힘 예, 쪽에서는 잠깐만요. 네. 타이머 멈춰주세요. 3분 53초에 멈췄습니다. 다시 작동해 주시기 전에. 왜 제가 이거 끊었냐면,
저기 서민 교수님 한 다음에 우리 최수영 소장님 차례는 맞는데 네. 차례가 벌써 지금 그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네, 서민 교수님 저는 제가 30초. 중질이한 걸로 갔는데 글쎄 말이에요. 이질이가 이게 지금 돼버려가지고 돌아가고 네. 있기 때문에 네. 30초 남은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네. 그런 줄 아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럼 계속 드리고 제가 이어서 뭐 이어서 하시든지 뭐 네. 지금 전 의원님이 그러니까 저는 하시고 제가 또 이어서 아니 네, 뭐 뭐 자유롭게 그렇게 막 하는 해주세요. 거라고 네, 하는 네. 것 같고. 자, 3분 53초부터 다시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명을 바꾸자고 해가지고 이거는 가당치 않고 맞지도 않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렇게 당명이 차이 나던 것도 아니고 국민의 길로 하면 됐었을 것 같은데 진짜 당명 때문이었습니까? 아, 그것도 아닙니다. 네. 아니, 사실 처음에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가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대선 후보가 당 대표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선거에 유리한 필요한 쪽으로 결정하게 결정권을 주자. 그걸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당명을 고집해서 깨졌다.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너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국민의힘만 디스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아픈데 저기 혹시 민주당에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근데 민주당에서 그때 이제 결국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나오실 때 뭐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을 텐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민주당에서 왜 나갈 수밖에 없었던가? 저 사실 처음에 민주당에 들어갔던 이유가 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와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왜 기존 정치에 실망하는가 제일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기득권 양당 때문이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공동대표를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이 저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힘을 합하면 같이 이 당을 개혁하자. 두 당 중에 하나를 개혁하면 그게 개혁하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그래서 수락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저희 진실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됐던 거죠. 그 당시 인터넷에서는 막 안철수 대표가 끊임없이 막 요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갔다 뭐 이런 말이 막 돌았거든요.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하여튼 항상 인터넷의 피해자신 것 같습니다. IT 강국의 그런 기치를 여신 분인데 예. 의외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 질문이니까 이제 과학과 관련된 질문 하나. 이제 부담되네요. 이거 과학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두 분도 의사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MB 때 신종플루가 생겼고 예.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가 그러니까 지금 주요 법정 세계 전염병들이 정권마다 한 번씩 오고 있는데 지금 그때 굉장히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은 의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 때도 이렇게 세계 법정 전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를 볼 때 그러면 의사이자 과학자신 그 대표님께서는 만일 그런 것을 예단하고 만일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방역에 여러 가지 지금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쳐야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그나마 잘 방어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경험을 그냥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쳐가지고 그게 이번에 코로나19 때 작동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바꾸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제는 백신 개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해서 우리가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말이 맞습니다.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저는 거의 하나 이상의 그런 그 신종 질환이 돌아다닐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혁 의원님 6분 쓰실 순서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 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구에 내려가서 그다음에 그냥 정말 헌신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냥 땀이 흠뻑 젖은 모습으로 이렇게 찍힌 파란 그 수술복의 차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분은 의사가 더 어울리는 분이 아니냐 이러는데 의사가 더 어울립니까? 아니면 정치인 안철수가 더 어울립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과연 제가 그냥 남들의 고통은 놔두고
저 혼자 편하게 살고 제 명예를 지키는 게 과연 대한민국과 그리고 다른 분께 좋은 일인가?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삶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게 그분들께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 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요. 오히려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렇게 진흙탕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찰준마라는 거 아세요? 무슨 뜻인지? 찰준마요. 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를 이제 찰스라고도 이제 부르니까 그래서 찰준마라면 죽으나 사나 그냥 안철수.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찰준마세요. 찰머니 되시나? 예,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철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사람은 진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철수 대표는 어떤 점에서 진짜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는 그 벤처기업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회사로 봐서 좋았습니다. 그 회사를 할 때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영업 잘할 것 같이 생기는 사람의 영업 실적이 제일 안 좋습니다. 누구나 오면 저 사람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네. 굉장히 순박하고 이런 사람이 접근해서 이렇게 이거 좀 사시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은 믿을 만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타입이었던지 제가 있으면서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정치판이 그게 다르네요. 영업실적 면에서. 예. 자, 정치판에서 영업실적이 이제 정말 이 공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출마는 많이 했는데. 자, 왜 안철수라는 이 상품, 이 진지하고 반듯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선택을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돈을 보고 분화방처럼 달려든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정치판에서 돈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진절머리 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성과밖에는 못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부끄럽지 않은 것이요. 지난 이제 만 9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3기 이래 가장 큰 교섭단체를 만든 국내에서는 정말 유일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저는 3후보로서 21%를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사 70년 동안 제3후보가 20% 넘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DJ와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기보다 오히려 그분들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서 정치를 했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겠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근데 너무 자족하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없으시고. 정치판이라는 거는 정말 오로한 낙땡인 거잖아요. 예. 단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이제 손이 올려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안철수 그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동안 맞지도 않은 여의도의 옷을 입었다. 네. 이제 내 옷을 입겠다 하는데, 자, 맞지도 않은 여의도의 옷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에서 뭐 박지원 그 지금 국정원장도 이렇게 뭐 이 영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맞지도 않은 옷을 입었던 게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정당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지명도는 없지만 건전한 마음의 젊은 정치인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더라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좀 멀리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 다선 의원분들은 물론 당장은 쉽게 그렇게 당선이 되고 정당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단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뭐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이게 MZ세대들을
딱 특정을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세대들이라고 봅니까? 지금 다 MZ 세대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아니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딸도 MZ 세대입니다. 89년생이니까요. 그리고 또 MZ 세대는 누구보다도 저는 중도 성향의 세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도 성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뭐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게 절대로 중도가 아니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에 따라서 예. 자기 마음을 정하는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이 잘 또 넘겨주실 수 있도록 MZ 세대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번 순서가 바로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스무로 연결되어 있는 MZ 패널단의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마징가 Z 세대라서 자꾸 MZ이라 그러는데 MG가 맞잖아요. 근데요, 네. 제가 그 얘기 잠깐만 하자면, 전 독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네. 독일은 MZ예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독일어가. 근데 이게 미국식 영어는 MZ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식 영어는 MZ입니다. 근데 진짜 마징가 Z네요? 네, 마징가 Z. 생각을 못했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Z라고 하더라고요. 예. 일본도 독일 영향이 많아서 Z입니다. 예, 저도, 근데 그냥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그냥 미국식으로 그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시나 봐요. 예, 예. 자, 이번에 제가 대신 질문 드리는 거. 자, 근데 제가 질문 보니까 진짜 이해돼요. 집값을 문재인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합니다. 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참 걱정은 많이 되는데, 진짜. 예. 설명이 더 예, 필요한가요? 그럼요. 예, 사실 집값이라는 게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르면 사실 지금 청년 세대들이 집을 못 가지게 될 거고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산층의 자산의 80%가 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집 사는 데 썼는데 이게 떨어지면 중산층이 또 붕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현실적인 주택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한다면 집값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하향 안정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동시에 지금 현재 MZ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주택 혜택을 못 받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는 청년 임대주택을 현실화해서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를 풀어주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약 점수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유리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청약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세대별 청약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도 그리고 또 그러면 어떤 세대는 몇 개를 만드느냐, 그거는 그 세대에서의 자가 보유 비율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총리를 줄 테니 연립정부하자면 수락할 거냐 이겁니다. 그거 제가 어제 거꾸로 얘기하셨죠? 물어봤습니다. 예?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저 경선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 어떤 분이 강요로서 어떤 일이 적합할까 그걸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이거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 고른다면 어떤 문제를 골라서 바꾸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저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창업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에서 하는 일과 민간에서 하는 일을 구분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창업을 하는 건 민간의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일,
뭐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우선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는 하죠, 진짜. 예. 자, 이제는 뭐냐면, 여기 계신 세 분의 패널들이 질문을 하나씩 던지셔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질문 30초, 답변 1분. 그리고 질문하신 패널에 재질문이 1회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수영 소장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돌발 질문이죠. 돌발 질문.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돌발이라는 게 깜짝 놀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70% 넘어가면 자기 탄수화물 끊다 했다고 하는데 황제 70%. 다이어트 하겠다고. 황제 다이어트죠. 그러니까 근데 이 높은 투표율 정말 예상 바뀝니다. 정말 누구한테 이게 유리할 것 같습니까? 진짜 놀래. 그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30만이 기존의 당원이고 나머지 10만이 2030 세대고 그 다음에 20만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많이 모은 사람들 아닙니까? 20만이 거의 다 인터넷이 아니라 종이 원서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거의 50%가 60%, 70%가 넘는다는 말은 아마도 지금 새롭게 가입한 이 30만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6, 70만이 안 갑니다. 기존의 당원들도 위기감 때문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이 투표율이 높아야만 가능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알아서 출원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높은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질문 하나 더 간단하게 하나. 간단하게. 아까 이제 단일화 얘기하면서 공동정부 얘기하시니까 나 그럼 국힘 오면 지금 쓸만한 사람들 보고 있다는데 쓸만한 사람 국무총리 시킬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인재가 많기는 합니다만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을 일반 시민들 눈에 보면 눈에 안 차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그 정도 되는 분들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전 의원님. 네. 깜짝 저도 놀라게 해주시네요. 제 별명이 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보수의 암늑대예요. 보수의 암늑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이 막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보수에 있는 분들은 좋고 저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 안철수 대표님의 또 별명 중에 하나가 안초딩이에요. 예. 그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 학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상대는 뭐냐? 그렇게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어요. 네, 초딩이라는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겠죠.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 저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저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철수, 영희 이런 네. 아주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아주 기본적이고 반듯한 이미지 이런데 자 지금요 과학 강국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조셉 나이가 얘기한 대로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어요. 예. BTS라든가 기생충 거기다가 최근에 마이네임 오징어 게임 자 문화적인 강국 이 문제는 과학 강국을 예. 치환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삼성전자급의 컨텐츠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디즈니만한 회사가 나와야 된다. 그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자, 성 교수님. 저구나. 예, 깜짝 놀랐어요. 따님이 미국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저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따님이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따님이 정말 훌륭한 연구를 해서 자격이 된다면 대유행의 코로나 시대에 방역 기획관 같은 걸로 임명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죠.
가족을 공직에 임명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게 아니고 당황스러워. 질문자가 당황해요. 제가 놀랐어요. 너무 빨리. 저 언제 한번 이렇게 간첩, 우리는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는데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왜곡된 겁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오. 오히려 제가 그때 뭐라고 네. 질문을 받았더라? 어떤 사람 빨갱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는 네. 제가 그 사람은 빨갱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떤 사람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말을 저 언론 기자분이 들어가지고 그 말이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예.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계속 이제 뭐 공격용이죠 뭐 사실. IT의 최대 피해자십니다. 반복하시는군요. 질문 하나 더 끝인가요? 뭐 가벼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유머가 없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은 더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혹시 최근 일주일 동안 사석에서 남을 웃겨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조금 전에 서민 교수님 웃겼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추운 데인가요? 바람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춥네. 예. 예. 자, 저희가 이제 이 돌발 질문까지 다 거치면서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왜 항상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 있잖아요. 마무리 발언 들을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인데요. 지금 봐서는 제가 볼 때 마무리 발언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신 세 분의 패널은 30초씩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답변하느라고 제일 애쓰신 안철수 후보께는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전효 의원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 30초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그 시간이 여러 차례 변화했어요. 한 서너 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왔던 거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고마움, 그 다음에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제까지 미완성 교향곡이었어요. 근데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미완성. 이게 사실 unfinished,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 교향곡을 저는 명곡으로 남기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옷, 이것도 이왕이면 걸치시고 그 다음에 안철수의 외투도 걸치시고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 승리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서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자기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님을 그냥 멀리서 보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좌파 시절에 좌파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안철수 대표님을 좀 안 좋게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고, 블로그에다 이제 비판글도 많이 썼었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막상 만나보니까 안철수 대표님이 그냥 훌륭한 분이더라.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혹시 인터넷 때문에 속아서 안철수 후보님을 괜히 미워하신 분들, 이참에 한번 다시 안철수 후보의 진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합당하다 싶으면 좀 지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최수영 소장님. 네, 저는 오늘 저도 1시간 반 토론에 참여하면서 느낀 게 안철수가 변했다. 이런 말을 사실 좀 느끼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어느 뉴스에서 보고 눈썹 문신했다고 들어서 눈썹만 문신해서 사람 바뀔 거 했는데 정말 사람이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썹 문신이 효용을 발휘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4글자로 컨텐츠를 하나 운영하는데 대표님이 이번 대선에서 좀 낭중지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머니에만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그 날카로움과 기계 끝까지 잃지 않고 이번에 좀 결과를 만들어 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님. 예. 제가 우리의 국민 미래를 만든다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책을 대필 작가가 아니라 직접 쓰거든요.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한다면 그 문제는 풀리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바라본다면 사회는 그 방향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미래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데도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이다, 희망이다.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문장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면 그것 자체가 미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가 정말 단순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면 인정받는 사회, 그리고 거짓말 않고 규칙 지키는 사람들이 비아냥받지를 않고 오히려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입니다. 꼭 열심히 최선 다해서 그런 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1시간 반 동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뭐냐면 기술이 통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정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다는 겁니다. 기술이 있는 정치인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잘 되는 세상,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고요. 지금 대선 구도, 지금 우리가 일단 바라보는 게 한 4자 5자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40년 가까이 정치학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는 오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얼만큼 심도 있는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저희는 모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Z세대 감사합니다. MZ세대도 MZ세대. 네, 손 한번 감사합니다. 1시간 반을 여기도 버텼는데. 네,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